좁은 길목이 세계를 멈춥니다. 2026년 4월 11일, 오늘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하루 평균 단 4척입니다. 불과 2달 전 2월만 해도 하루 135척이 이 해협을 지나쳤거든요. 135척에서 4척, 97%가 사라진 겁니다. 그 결과 중동 노선 해운운임은 컨테이너 한 개당 4,167달러라는 숫자를 찍었습니다. 2009년 10월 이 지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4,000달러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그 벽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효율의 승자가 취약성의 상징으로 돌아선 장면입니다. 수십 년간 글로벌 물류는 딱 하나의 원칙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가장 짧은 길로, 가장 빠르게, 가장 싸게. 그런데 그 가장 짧은 길이 단 하나의 좁은 해협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게 지금 이 순간 치명적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2500년 전 페르시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 우리나라 얘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량의 70%, 나프타 60%, LNG 최대 20%를 호르무즈 해협 경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의 핵심 동맥이 동시에 끊기는 구조인 거예요. 이 해협 하나가 세계 해상거래 석유의 25%를 책임집니다.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이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한국 전체 하루 원유 소비량의 약 8배에 달하는 양이 단 하나의 길목을 통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좁은 길목이 세계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 우리가 있죠?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기업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 WFP는 이미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 분쟁이 2026년 6월까지 이어지면 전 세계에서 추가로 4,500만 명이 극심한 굶주림에 처할 수 있다고요. 운임 폭등은 글로벌 기아 위기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운 비용이 오르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건 수입 식량에 의존하는 저소득 국가들이거든요. 숫자가 멈추질 않습니다. 2026년 4월 10일 기준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는 1890.77포인트입니다. 전주보다 35.81포인트, 1.9% 오른 수치예요. 그리고 이게 7주 연속으로 오른 결과입니다. 7주, 단 하루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중국발 컨테이너 운임 지수 CCFI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10일 기준 1209.84포인트로 이 역시 전주 대비 2.1% 올랐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해운 시장 전체를 밀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운임 지수가 오른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운임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물건값이 오릅니다. 운임 상승분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거든요. 7주 연속 오르는 이 숫자들은 지금 우리 일상의 물가를 조용히 밀어올리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좁은 해협 하나에 세계가 이렇게 묶여버린 걸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가진 사람이 2500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건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전 이전 대비 4배 가까이 폭등. 2026년 4월 둘째 주 중동 노선 운임은 1TU당 4,167달러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과 비교하면 거의 4배가 된 거예요. 이 숫자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컨테이너 하나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컨테이너 한 개에 전쟁 전보다 수천 달러를 더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운임 자체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 한 곳이 막히면 대안 없이 무너지는 구조를 수십 년째 유지해 왔느냐는 거죠. 최단 경로 하나에 모든 것을 걸어온 글로벌 물류의 설계 자체가 문제입니다. 효율을 극한으로 추구한 결과 단 하나의 드론 위협에도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조적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역사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2500년 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방식으로요.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2500년 전으로 아케메네스 왕조. 기원전 550년에 세워져 기원전 330년에 막을 내린 이 제국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250년도 더 전에 이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단일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영토 면적 550만 제곱킬로미터, 그 유명한 로마 제국 전성기보다 50만 제곱킬로미터 더 넓은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인구의 30% 가까이가 이 제국 안에 살았어요. 오늘날로 치면 중국, 인도, 유럽 인구를 합친 것과 맞먹는 비중이 단 하나의 통치체제 아래 있었던 거죠.
영토가 넓다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세계 대륙에 걸친 영토, 수십 개의 민족, 끊임없는 반란의 씨앗. 2026년 애플과 TSMC가 공급망 단절의 공포에 떨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도 매일 제국 붕괴의 위협 속에서 통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은 22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놀라운 건 페르시아가 이 거대한 제국을 단 한 번의 물류 마비 없이 운영했다는 사실입니다. 페르시아의 지도를 2026년 아마존 물류센터망과 겹쳐보면 소름 돋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왕의 도로 2,500km 구간 위에 111개의 역참이 촘촘히 박혀 있었거든요. 역참 간격 25km에서 30km. 이게 얼마나 정교한 설계냐면 2026년 아마존이 초신선 배송과 라스트 마일을 위해 구축한 배송 스테이션의 배치 간격과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2500년 전 다리우스가 이미 현대 물류 최적화 알고리즘과 같은 답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 위를 달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앙가리움, 역참마다 신선한 말과 기수가 대기하다가 메시지가 도착하면 쉬지 않고 다음 역참으로 달렸습니다. 눈이 오든 폭우가 쏟아지든 한밤중이든 상관없이요. 헤로도토스가 직접 기록으로 남길 만큼 이 시스템의 신뢰성은 고대 세계 기준으로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도보로 90일 걸리던 2,700km를 단 7일로 압축했습니다. 13분의 1로 줄인 거죠. 이것이 제국의 혈관을 뚫어낸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인프라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숨겨진 팩트 하나를 꺼내야 합니다. 왕의 도로도 앙가리움 시스템도 사실 진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의 인구는 약 2,220만 명, 최대 추정치로는 3천만 명입니다. 당시 세계 인구의 20%에서 30%가 이 제국 안에 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먹이고 세금을 걷고 반란을 막으려면 도로와 말만으로는 절대 부족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다른 걸 팠습니다. 말 그대로 나일강과 홍해를 잇는 거대한 수로 고대의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겁니다. 샬루프 석비에 새겨진 기록에 따르면 이 운하는 전투함 2척이 나란히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었습니다. 2026년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과 정반대로 다리우스는 초크 포인트를 스스로 만들고 직접 통제한 거예요. 초크 포인트에 당하는 자와 초크 포인트를 지배하는 자, 이 차이가 제국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도로와 운하가 뚫려도 문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돈이었거든요. 세계 대륙에 걸친 제국 안에서 이집트 상인, 그리스 상인, 인도 상인이 서로 다른 화폐로 거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전 수수료가 물건값을 뛰어넘는 순간 무역은 멈춥니다. 다리우스는 이 경제적 마찰력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가 찍어낸 기축통화 다릭, 순도 95.83%의 이 금화 하나는 2026년 4월 금시세로 환산하면 무려 182만 8천 원입니다. 지중해 전역의 상인들이 이 동전 하나를 신뢰의 징표로 받아들이며 국경을 넘었습니다. 인프라와 돈이 돌아도 사람이 배신하면 끝입니다. 다리우스는 20여 명의 사트라프, 즉 지방 총독에게 권력을 분산시켰습니다.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굴러가게 했지만 군대와 세금만큼은 절대 지방에 넘기지 않았어요. 분산시키되 핵심은 중앙이 쥐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눈과 귀를 파견했습니다. 황제 직속 감찰관, 왕의 눈과 귀. 이들은 각 사트라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황제에게 직보했습니다. 사트라프는 자율권을 가지되 언제든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 상호 견제 메커니즘이 220년간 제국을 붙들어 맨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이 구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2026년 현재 애플은 대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베트남으로 아이폰 생산의 50% 이상을 이전하고 핵심 칩 생산은 미국 애리조나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TSMC는 독일과 일본에 공장을 세우면서도 핵심 기술과 공정은 AI 관제탑으로 중앙 통제합니다. 사트라프에게 자율권을 주되 군대와 세금은 중앙에서 쥔 것. 완전히 똑같은 구조입니다. 2500년 전 페르시아는 단순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완벽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초크 포인트를 직접 통제하고 경제적 마찰을 제거하고 분산과 집중을 동시에 구현한 신뢰의 프로토콜.
2026년 4차 공급망 대란 속에서 살아남을 기업들은 지금 이 고대의 답을 베끼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가장 잘 구현한 기업 리스트는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그런데 이 완벽한 알고리즘의 혈관을 뚫은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중동상인이라면 이집트 화폐로 받은 돈을 들고 인도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환전소를 찾아 헤매다 수수료의 반이 날아가는 상황. 그게 바로 다리우스 이전 고대 세계의 현실이었습니다. 다리우스는 그 마찰을 없애버렸습니다. 기축통화 다릭. 제국 전역에서 단 하나의 금화만 통용되게 만든 겁니다. 마치 요리사가 수십 가지 양념을 하나의 만능 소스로 압축하듯 다리우스는 수십 가지 화폐 체계를 단 하나의 신뢰로 압축했습니다. 이 하나의 결정이 세계 대륙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도로가 뚫리고 돈이 통일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배신하면요. 지방 총독이 세금을 빼돌리고 군대를 자기 것으로 만들면 다리우스는 이 마지막 균열까지 틀어막는 설계를 완성해냈거든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의 구조 자체입니다. 다리우스는 제국을 20여 개 사트라프 구역으로 쪼갰습니다. 각 지역 총독은 자기 땅을 다스리는 자율권을 가졌지만 군대는 황제 직속, 세금도 중앙으로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운영 자율권은 주되 핵심 레시피와 자금 흐름은 본사가 틀어준 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리우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눈과 귀. 황제 직속 감찰관들이 각 사트라프를 예고 없이 찾아가 실태를 점검하고 황제에게 직보했습니다. 총독은 언제 감찰관이 나타날지 몰랐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어느 구간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는 운전자처럼 사트라프는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던 거죠. 자율성과 감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이 구조가 220년을 버텼습니다. 반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반란이 일어나도 시스템이 흡수했던 거예요. 어느 한 사트라프가 무너져도 나머지 19개 거점이 제국을 지탱했습니다. 축구로 치면 한 명이 부상당해도 포메이션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탄력적 수비 조직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다시 2026년으로 당겨옵니다. 애플은 대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베트남으로 생산 거점을 쪼개고 애리조나에서 핵심 칩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TSMC는 독일과 일본에 공장을 세우면서도 핵심 공정 기술은 AI 관제탑으로 중앙에서 통제합니다. 거점은 분산, 핵심은 집중. 이 전략의 이름이 디리스킹이죠. 그런데 이 전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2500년의 시간차가 있지만 설계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리우스가 사트라프에게 자율권을 주되 군대와 세금을 중앙에서 쥔 것. 그리고 2026년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분산시키되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AI로 중앙 통제하는 것. 인류는 2500년이 지나도록 같은 문제 앞에서 같은 답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효율을 극대화했던 단일 거점 전략이 지정학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공급망 대란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5026년 4차 공급망 대란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무너지는 기업,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술력도 자본력도 아닙니다. 신뢰 프로토콜입니다. 다리우스가 구축한 시스템의 본질은 단순히 도로를 깔고 운하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정학적 충격이 와도 시스템이 스스로 흡수하고 복원되는 구조, 즉 충격 흡수 능력을 설계 단계부터 내장한 것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폭풍에 꺾이지 않는 건 뿌리가 넓기 때문이듯 페르시아 제국이 220년을 버틴 건 거점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지금 이 프로토콜을 가장 잘 구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초크 포인트에 운명을 맡기는 기업과 충격을 분산하고 흡수하는 구조를 미리 설계한 기업, 이 두 부류의 결말은 이미 2500년 전에 쓰여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